경기도권이나 인천만 가더라도 전세 매물 굉장히 많은데 일부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토화재 때문에 또 거주를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번에 6억 대출 금지도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살기 좋은 동네에 전세나 월세들을 막 많이 줄여버리고 네. 이 동네에 안 살아도 되는 주인들이 막 실거주하러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NH농협은행의 부동산 수석위원이시죠. 김효선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전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6억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뭐 사고 싶었지만 못 사는 분들도 많고, 그래 뭐 이제 조금 좀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결국에 이제 집을 안 사시면 무주택자들은 뭐 전세든 월세든 가야 되는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대단지인데 전세가 없다. 뭐 1000세대인데 갔더니 2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요즘에 전세가 많이 부족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세 시장도 그 매매 다음에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도권이나 인천만 가더라도 전세 매물 굉장히 많은데 일부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책적인 요인들이 크긴 한데요. 토화재 때문에 또 거주를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부세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6억 그 대출 금지도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신축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도 잔금 치를 때 대출 받으려면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점차적으로 전세 매물들도 입지에 따라서 밀려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장도 매물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세라는 게 그렇다고 그 매매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없는 게 임대차 입법 때문에 4년간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모든 지역에 매물이 싹 거치고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정책이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가다 보면 내가 내 집에 지금 임차를 주고 다른 데 거주했던 분들이 내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갖고 있는 집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은 곳에 입주를 할 텐데 그 지역들은 또 동일하게 뭐 강남이든 뭐 가장 좋은 살기 입지로 좋은 동네네. 들어가게 될 테고, 주택을 매입하는 입장에서도 대출 받아서 살 수 없는 지역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그 대출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그 비싼 지역들이 몰려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대출 비중이 그 낮은 소유자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그곳에 입주했다면 다른 곳들은 임차로 내놓는 게 되니까, 그게 전세 시장들은 점점 강남권에 사시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매물을 찾게 될 텐데, 매물이 여기는 줄어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입지를 넓혀가면서 전세 매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전세마저 희소하게 되면은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서 월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살기 좋은 동네에 전세나 월세들을 막 많이 줄여버리고 이 동네에 안 살아도 되는 주인들이 막 실거주하러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보다는요, 전세 매물은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들어가 살면 딴 데가 또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 올리면 이제 댓글로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니 그럼 집주인이 살던 집에서는 전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강남에 전세가 없어지면. 근데 요건 요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가평에 이제 은퇴하고 가셨던 할아버지가 실거주 하라니까 대치동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에 전세가 하나 없어지고 가평에 전원주택 전세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뭐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비싸게 주고라도 그 동네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선호 지역들의 전월세 상승은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전월세 상승, 특히 그리고 월세화가 되면서 보증금보다는 월세액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1,0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서울 아파트가 작년이 180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이상 내는 거죠. 근데 올해 지금까지 수치가 한 1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가장 많이 내는 월세는 4천만 원을 월 내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이게 전세가 월세화 된다라는 게 아예 월세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씩 월세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월세를 이제 고가로 내놔도 이제 그게 소위 이제 수요자들이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월세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자산화가 계속 된다라고 했잖아요. 주택이 더 이상은 거주보다는 자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예전 같이 지금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전세가 강세였지만 지금은 저금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저성장 시대가 되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월세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특히나 이게 자산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거를 이제 월세를 해서 수익률이 얼마가 되지 이것까지도 계산해서 매입을 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뭐 무작정 다 올릴 수 있겠느냐. 임차인들도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마냥 올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네. 일각에서는 아니다. 우리나라 월세 되게 싸다. 다른 선진국들은 뭐 월급에 뭐 50%씩 낸다. 그러니까 더 낼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거 네. 가지고 막 싸우시거든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은 전세도 지금 남아 돌아서 신축도 맞아요. 뭐 미분양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뭐 월세하는커녕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안에서의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럼 이제 서울도 사실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몰리는 뭐 강남권이나 성수동 이런 데들은 뭐 연예인이나 뭐 법인이나 외국의 주재원들, 뭐 전문직들 이런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또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월세를 오히려 많이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시장이라면 이제 월세가 계속해서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그렇지 않은 이제 시장들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전월세 시장이 있는다거나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올릴 수는 없겠죠.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지는 좀 있다. 올라갈 수밖에 이래저래. 없죠. 네. 그러면은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거비의 상승이 오는 거잖아요. 뭐 네. 전세로 살면은 전세 대출 이자라도 좀 적게 내는데 네. 월세로 바뀌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인데 그 월세도 상승한다면 뭐 이래저래 부담이 좀 가중되는 걸 텐데 네.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로? 그거를 임대차 입법으로 지금 네.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4년 동안 5%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냥 저희 입장은 어차피 했고 지금 4년, 5년 차 됐으니까 굳이 폐지보다는 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 임대차 입법 아까 말씀드린 지방은 뭐 법 적용 안 해도 임대차 입법 적용된 것처럼 시장이 그렇죠. 뭐.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안정적으로. 근데 서울이 막 그것 때문에 내가 4년차 됐을 때 신규 계약할 때 시장에 따라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낮아질 때도 있었고요. 2022년, 23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보다 확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이게 아마 반복일 거란 말이에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4년 거주라는 거는 거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는 있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가격적인 측면은 늘 불안한 거거든요. 네. 4년 이후의 시장에 따라서 임대인도 역전세 될 수도 있는 거고 임차인도 낮아질 수도 있지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네. 가격적인 측면을 일괄적으로 5%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랑스 파리 아니요. 안 가보셨나요? 프랑스 파리 가볼게요. 네. 갔을 때 거기서 좀 들은 얘기인데 네. 거기 이제 A, B, C 지구 같은 지구에 따라서 굉장히 거기는 관광 도시니까 또 인구가 많이 몰리고 월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지역들은 네. 상한선을 좀 더 세게 두고 지역별. 네. 네, 세제적인 것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요. 파리 안에서도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두는 게 필요해 보이고.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전세가가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일종의 뭐 조정 대상 지역처럼 전세 뭐 규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수도 있다. 네, 전월세 임차 시장에 있어서. 그러면은 뭐 그런 지역들은 뭐 플러스 2 쿠폰을 뭐 또 준다든지 막 이런 걸까? 아니면 상한선이 뭐 무조건 제한된다든지.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그 올라가는 지역들의 임대인들이 이제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했을 때 뭐 세제 혜택을 뭐 일괄적으로 몇 %보다는 조금 할인해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보유세를 좀 뭐 할인해 준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1주택, 3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월세로 전환됐을 때 문제점이 월세액이 지금 통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올라요. 뭐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보다 월세액이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게 틈새가 또 있더라고요. 임대차 입법으로 막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는 보통 해당이 안 되지만 연립다세대 이런 것들은 계약서 쓸 때 보니까 관리비 명목으로 따로 그렇죠. 부과되는 네네네.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이거를 뭐 어린 친구들한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 대상으로 이제 만들거나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금 어쨌든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대규모 공급이 있거나 소위 말하는 뭐 입주장 이럴 때는 막 전월세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공급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네. 당장 26년, 27년 보면은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인천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평년 대비 좀 많이 좀 줄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전월세가 오르면 네. 예전에는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거 올려줄 바에 그냥 집 산다. 또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입주가 별로 없으니까 네. 사실 그 방법 요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심리는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전월세가 늘 불안하고 또 서울의 집값이 어찌됐든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언젠가는 내 집 마련 빨리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전월세 시장이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더 많이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저가 아파트들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공급이 내년부터 당장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지금 대출 금지 그 금융 규제 때문에 앞으로 분양 공고 나오는 것들은 네. 지금 계획 세우실 때 그게 또 전월세 물건으로 많이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마 실거주 할 각오하신 분들만 네. 청약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입주 물량 안에서 또 실거주면 전월세 쪽으로는 아예 유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627 대책이 어쨌든 지금 갭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 사면은 실거주 해라. 이런 정도의 어떤 논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월세 시장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예. 그럼 전세나 월세 매물이 지금 신규 입주가 부족한데 여기도 어쨌든 감소하게 되면 이 정책이 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지나가지고 만약에 전월세가 또 막 불안해지면 막 네. 통계가 막 올라가면 네. 일부 좀 완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 6억 금지라는 거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단기적으로 다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임대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그 민간의 뭐 재산권을 좀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입주해야 되거나 주담대 받는다고 입주해야 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의 그런 전월세 공급 기능을 제한하는 건데 그런 공공에서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 지금 이 안에 몰려드는 인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빠르지 않아서 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재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반환 대출을 이제 1억으로 막아놓은 거, 요거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이 많은데 이게 지금 빌라 막 다주택자 이런 네. 분들도 지금 전세를 빼주려고 해도 네. 대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인가? 라는 거에 대한 저도 좀 의문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선 급한 불 끌려고 한 거고 뭐 연말이나 뭐 내년 초쯤 되면은 약간 좀 완화된다. 이렇게도 좀 보시는 거예요? 완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네.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네. 이게 임차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빼줄 수 없는 거니까 네. 나도 전세 들어가기 좀 무섭다. 그쵸. 이분이 어쨌든 나한테 빼줄 수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서로 지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월세 반환 대출을 좀 궁극적으로는 대출 받아서 반환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이걸 목표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세보증금을 어쨌든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라는 취지라면 네. 당장 묶어버리면 지금 당장 내줄 때 서민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다 예고를 하고 뭐 시행을 해야지 당장 하는 건 부작용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거주 하고 싶다고 해도 반환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맞습니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급한 불 끈 거라면 아마 요건 좀 풀어주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전세 대출 쪽을 더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 대출. 그게 굉장히 좀 양날의
같은 건데 우리나라만 뭐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 더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미 임차인들이 전세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갑자기 이거를 이제 대출을 막아버리면 피해를 보는 거는 임차인들이잖아요. 어쨌든 집주인들은 뭐 전세 대출 안 나오면 일부러 월세하면서 편하게 갈 텐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지역에 거주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애들을 키우던 분들은 정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거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올려주면서 사니까 집값을 밀어 올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스럽지만 다 같이 줄이자. 그러니까 네. 이런 논리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방향성은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보다도 전세 대출을 그 받는 비율이나 아니면 전세 대출 금리를 어느 정도 공공 대출 정책처럼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못 박아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리도 그 시장 금리에 따라 전세 대출 같이 굉장히 이제 널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중 같은 경우에도 사실 80%뭐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과한 비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또 제한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정부에서 좀 정해준다거나 금리 자체도 너무 이렇게 낮은 금리 혹은 너무 높은 금리로 하기보다는 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놓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전세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4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매년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네. 뭐 LTV처럼 네.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텐데 네. 이게 또 갑자기 막 내일부터 적용되니까 네. 이러면 좀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대출도 줄이고 전세도 줄이고 뭐 다 줄이면서 이왕 뭐 빌려줄 거라면 월세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은 앞으로 뭐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전세의 월세화. 전세 월세가 늘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되거나 뭐 금리가 높아지거나 이럴 때는 늘 나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는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전세가 완전히 월세화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전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전세를 하기에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줄여가는 건데 이게 또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네.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책이 좀 이래나 저래나 좀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막 몇 년에 한 번씩 막 바뀌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 좀 혼란스러운 일이 좀 계속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